안녕하세요. 도수사기 감시단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체인지 그라운드 6개 대죄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체인지 그라운드와 신영준 고영성 씨에게 사업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죠. 신영준 씨는 자신의 저서로 인해 멘토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세바시와 같은 대중 강연을 통해서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고영성 씨도 마찬가지였죠. 이전까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지만 완공에 이르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들 세 권의 책으로 그들은 실력을 검증받았고 상업적으로 성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체인지 그라운드 역시 이때를 계기로 동반 성장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주요 저서가 표절 시비에 휘말린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껏 말해왔던 자기개발과 독서, 글쓰기, 사회공헌 같은 얘기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적어도 2년간 별다른 의심 없이 이들의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2019년 4월 40인의 넷드링킹 사건이 일어나고 5월 2일 감동근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들의 저서를 비판합니다. 짜깁기로 점철된 자기 개발서로 말이죠. 이때부터 이들의 표절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같은 해 6월 도수사기 감시단이 결성되면서 이들의 지난 저서들이 검증대에 오르게 됩니다. 고영성 씨는 2010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해서 완벽한 공법 이전까지 7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신영준 씨도 단독으로 3권의 저서를 냈고 빅보카를 베스트셀러로 올려놨죠. 그리고 이 두 명이 의기투합해 완공을 메가 히트시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같은 해 일취월장을 냅니다. 여기 나온 책들은 모두 검증 대상입니다. 오늘은 고영성 씨의 초기작 3권과 빅보카 완공 그리고 일취월장에 대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검증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먼저 일취월장을 들여다볼까요? 일취월장은 2017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이미 같은 해 1월 완공이 나왔고 6월에 각자의 저서가 나온 마당에 12월에 또 책을 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게 맞았죠. 자, 일취월장 3장 선택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텍스트가 60페이지를 압축해 놓은 원문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한 페이지에 나와서 그렇지 진짜 많은 분량입니다. 이 챕터에는 인용 표시가 32개 붙어 있습니다. 이 장의 맨 처음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먼저 첫 단락은 인용 표시대로 자신있게 결정하라가 아니라 고영성 씨 자신의 책인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를 페이지 전체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복사해서 붙인 자기 표절입니다. 사진 속에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와 그리고 바로 왼쪽에 후회스러운 선택들 색깔로 칠해진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부 절반은요, 같은 해 초에 출간된 완공에서 역시 그대로 복사해 가져온 자기 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용 표시가 잘못된 그대로 복사해 붙인 자기 표절은 60페이지 중 얼마나 될까요? 컬러로 표시된 부분이 인용이 없이 자기 표절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3분의 1이 넘는 것 같죠. 즉 20페이지는 이전 책에서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인용 부분을 한번 볼까요? 파란색으로 인용된 부분 역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은 내용을 갖다 붙였습니다. 대체 아무 표시가 안 된 자신들이 직접 쓴 부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자, 세부적으로 몇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중반부부터 끝까지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초반부는 참조 서적에 언급되지 않은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 해서 그대로 가져왔죠. 이 책엔 출처 표시도 없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이 책의 구성을 좀 보죠. 챕터마다 본문이 있고 챕터 뒤엔 고 작가의 심화나 신 박사의 경영 에세이가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표절과 너무 많은 인용만 문제가 아니죠. 이 챕터는 사실상 자신있게 결정하라를 요약해 놓은 장입니다. 문제는 이 책을 그대로 요약하지 않고
빈약한 논리와 근거로 왜곡시켰다는 거죠. 4단계 프로세스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5단계로 변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독자들이 읽는 거죠. 이번엔 5장으로 한번 가보죠. 5장 리마커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테이저스의 유행의 비결 전체 6개를 5개로 변형한 구조로 표절 논쟁에서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소챕터로는 규모가 큰 18페이지 분량이죠. 쟁점은 앞선 3장과 마찬가지로 너무 인용이 많은 거 아니냐였는데요. 자신들의 반박 영상에서는 인용의 문제는 없다고 항변하면서 자신들보다 인용 횟수가 많은 책들을 언급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인용 횟수가 아니라 분량이었죠. 그런데 고영성 씨는 인용의 횟수만을 갖다가 가지고 수치를 제시합니다. 559페이지에 350번 인용했다고 인용 비율을 63%로 계산했고요. 세 번째 보시는 바른마음은 인용 비율이 81%로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일취월장이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인용을 많이 해서요. 방송에서 언급한 바른마음을 보면은 정말 인용이 많습니다. 이런 그림과 같은 느낌이죠. 이건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더군요. 자, 예시가 정말 많지만은 짤막짤막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쓴 줄기는 그대로 살아있죠. 실제로 일취월장이 인용한 걸 볼까요? 18페이지에 걸쳐서 10개 자료 15회를 인용했습니다. 일취월장의 인용을 보면은 언뜻 보면 그 이전에 예로 들었던 바른마음 같이 보입니다만은 인용의 범위를 표시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 되거든요. 다른 책보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쓴 문장의 줄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컨테이저스에서 직접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책이었던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의 내용을 페이지 단위로 수정 없이 자기 표절한 거였죠. 명저 비즈니스에 답하다의 증보판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세 군데에선 근거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취월장 5장 리마커블의 실제 인용은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표절의 인용 분량이 너무 많죠. 실제 자신들이 쓴 분량은 10%도 안 됩니다. 수많은 저서를 연구해서 핵심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컨테이저스를 변형 왜곡해서 축약한 소챕터입니다. 6가지를 5개로 이상하게 좀 변형을 시켰죠. 이 외에 다른 책들은 단지 풍부한 사례 제시를 위해서만 인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구조는 컨테이저스를 따르게 되었죠. 인용이 많은 책은 대략 3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작가의 핵심 줄기가 굳건하고 오히려 인용을 통해서 그 핵심이 공고해진 책이죠. 두 번째는 해당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읽어나가야 할 테크트리 같은 그런 비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인용이 많더라도 유형 1, 2면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취월장은 자기 주장이 없는 모자이크 같은 책이죠. 자신들이 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영준 씨는 2019년 6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신박사TV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절은 0%입니다. 다른 사례를 넣었고 파라프레이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컨테이저스를 추천해줬고 그것 때문에 책이 더 많이 팔렸을 거고 어떤 미친놈이 표절을 하면서 무료로 책을 추천해주고 무료로 글쓰기 강의에 넣어주겠습니까? 저희가 뭐 또라이입니까?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돼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끝이에요. 절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은 0%인 게 끝났고 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취월장은 고영성 씨의 이전 책들에서 상당 부분을 자기 표절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전 책들을 들춰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심하게는 누구나 처음엔 걷지 못했다부터 일취월장까지 7권 연속으로 베껴 쓴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우스갯소리로 팔보채라고 부르죠.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찰란 네메스의 얘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이게 일취월장입니다. 여러분 3장과 5장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샘플이 저 정도란 얘기죠. 두 번째 책은 일취월장에서 자기 표절한 고영성 씨의 2013년 야심작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입니다.
고영성 씨는 2019년 6월 자신들의 유튜브에서 다른 책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일치월장이 우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참고문헌만 달았어요. 본문에 출처 표시를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내 책에 어떤 부분을 인용했는지도 표시 안 하시고 인용한 책이 몇 페이지를 했는지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어떤 부분이 내 책이 어떤 부분에 인용한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서 일치월장이 다른 자기계발 책들과는 다르게 정확한 인용을 표시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강조하는 바를 그의 2013년 저서에 적용해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참고문헌만 달았어요. 본문에 출처 표시를 안 하시고요. 어느 부분을 인용했는지 페이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내 책에 어떤 부분을 인용했는지도 표시도 안 하시고 인용한 책에 몇 페이지를 했는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본문에 인용 표시도 없죠. 그래서 어떤 책에 어떤 부분이 내 책에 어떤 부분에 인용한지도 몰라. 네네네. 이 책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가 딱 그런 책입니다. 참고문헌만 있고 인용 표시와 인용 페이지도 없는 책입니다. 고영성 씨가 싫어하는 책이죠. 다음 책은 명저 비즈니스의 답하다입니다. 이 책을 보고 놀랐던 게 10권의 책을 요약해서 한 챕터씩으로 넣어놓은 구성 때문입니다. 이 10권의 책 저자들은 요약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고영성 씨는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만들었을까요? 만약 허락을 안 받았다면 이런 도서 요약책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명저 비즈니스의 답하다는 이렇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완벽한 공부법입니다. 완공은 현재에도 활발하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죠. 완벽한 공부법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에 나오는 심성 모형을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간호사가 심전도 모니터의 고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 아기의 심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기계는 고장으로 밝혀지고 간호사가 옳은 거였죠. 아기는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 책은 고영성 씨의 경제를 읽는 기술을 인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심성 모형의 사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책이 원전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이 책으로 왔습니다. 이 책을 와보니까 인용 표시가 없이 심의 근원이 언급됩니다. 여기선 심성 모형이 아니라 경제 지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말이죠. 찾아보니까 심의 근원이 아니라 다른 책이 또 있었습니다. 이 책은 심의 근원이 아닌 스틱입니다. 고영성 씨는 완공과 경제를 읽는 기술에서 이 책을 무단으로 베낀 거였죠. 여기서 심전도 사례는 스토리의 힘으로 쓰입니다. 네, 세 개가 쓰이는 사용례가 다 다르죠. 그러면 스틱이 인용했던 그 책의 원전을 한번 가보죠. 이 책이 바로 힘의 근원입니다. 이 사례는 The Power of Stories 챕터에 나오죠. 스토리는 Intention, Action, Object, Casualty, Context 그리고 Surprise로 한때 묶여있는 이 5가지를 몇 가지죠? Intention, Action, Object, Casualty, Context, Surprise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토리는 말이죠. 방금 전에 보신 스틱도 이 사례를 스토리의 힘으로 인용했죠. 완공과 히트는 스틱을 무단 도용하면서 스토리의 힘이라는 원래 취지가 아닌 심성 모형과 경제 지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용을 무단 도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통 자기계발서들이 다른 책을 베낄 때 사례를 원작과 다르게 삽입합니다. 넣고 보면 묘하게 말이 되거든요. 하지만 책을 저술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신의 이론에 맞는 저런 정확한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말이 되는 것 같다고 아무데나 쓸 수 없습니다. 고영성 씨의 완벽한 3단 도용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팔보책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건 습관인 듯 합니다. 자, 완공의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죠. 완공의 EBS 다큐프라임 사례입니다. 참고 서적에서도 다큐프라임이 12회나 등장했는데요. 실제로 따져보니까 정말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다큐프라임 방송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총 14개 챕터 중 7개 챕터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분량이 30페이지로 1개 챕터 분량입니다. 이건 좀 너무했다 싶어서 EBS에 콘텐츠 도용을 다루는 담당자한테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용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자, 한번 인용했다 하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그냥 통째로 인용을 합니다. EBS 다큐 공부 못한 아이죠. 그 다음은요. 역시 공부 못한 아이 2부죠. 이거는 공부 못하는 아이 4부 그리고 3부. 네. 학교란 무엇인가 0.1%의 비밀. 네, 이거 한 3페이지 정도를 연속으로 베낀 것 같습니다. 공부의 왕도. 네. 공부 못한 아이 2부. 이것도 한 2-3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부 못한 아이. EBS 다큐 시험.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공부 못하는 아이.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네, 이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분량이죠. 완공의 검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지 않은 인용과 무단 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빅포카는 신영준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출간하자마자 책이 증발하는 수준으로 팔렸다고 할 만큼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처음엔 이런 영어 단어장에 무슨 표절이 있으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도감당 회원분이 혼자 검증한 내용을 게시한 걸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카드 뉴스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죠. 적어도 전체 단어의 83%를 네이버 사전과 다음 사전에서 복사해서 붙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어 수가 짧은 거는 일부러 17%를 제외시켰죠. 대표적인 복붙의 유형은 유형 1, 네이버만 베낀 거, 유형 2, 다음만 베낀 거, 유형 3, 네이버하고 다음을 섞은 경우,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백조, 네, 네이버 사전 백조, 똑같죠. 빅포카 단어 뜻의 74%는 네이버 사전과 똑같았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6%는 네이버와 다음 사전의 뜻을 섞었죠. 자, 네이버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옥스퍼드 사전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죠. 아마 허락받은 적 없을 거예요. 자, 이걸 보니 눈에 딱 그려지는 풍경이 있더군요. 단어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두고 화면을 분할하거나 두 번째 컴퓨터에서 네이버를 열어두고 그리고 다음을 열어두고 번갈아 가면서 찾아서 복사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작업했을 거라고 눈에 그려지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 기가 막힌 건 이 책의 출간 직후 고영성 씨가 빅포카를 찬양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과시하면서 빅포카를 설명을 했죠. 이 글은 일취월장 1장 고작과의 심화편에서도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내용은요. 사실 빅데이터 인문학의 데이터 오디세이 편을 그대로 베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양쪽을 비교해 보시죠. 빅데이터 인문학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에서 간추려서 베꼈는데 제가 이만큼만 실어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자, 그러면 일취월장 1장 고작가의 심화에서는 빅데이터 인문학이라고 출처를 명시를 했을까요? 오른쪽이 실제 일취월장의 사진인데요. 네, 인용 표시도 없이 무단 도용해서 일취월장에 실렸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혀를 내두르게 되더군요. 대중들의 멘토라 불리우면서 책을 저술하고 독서 모임으로 사회공헌을 이끌어가고 자기개발 콘텐츠를 생산하는 개인과 회사가 어떻게 윤리적인 죄책감 없이 복사와 붙이기를 반복해오면서 성공한 걸까요? 이들의 온라인 콘텐츠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끼고 무단으로 도용해서 수십 개의 채널을 돌려막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들에게서 뭔가 건질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인지 그라운드 6개의 대죄 시리즈 4편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가 운영하는 13개 페이스북 페이지를 언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를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도서사기 감시단에 가입하셔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